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전반의 성과와 후반의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현대건설은 불가리아와 20조 원전 사업 계약을 체결했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원전 수출 공조를 위한 약정에 가서명했습니다. 미국 대선 본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차범인의 초박빙 예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뜻밖의 압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7일 입동을 앞두고 초겨울 강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파의 원인과 전망 그리고 추위가 바꿔놓은 의식주 이럴 때 뭘 주의해야 할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송북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닷새 앞두고 국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맞이합니다. 정부는 노동 현장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30여 년 만에 유보 통합, 27년 만에 의대 증원, 21년 만에 연금 개혁 등 정치적 이유 분리를 따지지 않고 오랜 기간 이뤄내지 못했던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개혁을 통해 민생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브리핑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임기 후반에 대한 정부의 운영 방침을 소상히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 10일이죠. 10일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어쨌든 성과를 좀 내자 이런 식의 당부를 어제 국무회의에서 했습니다. 또 특히 이 그리고 공과를 냉정하게 좀 되짚어 보자. 2년 반 동안에 했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국민들의 어떤 꾸지점이나 이 질책이 있으면은 겸허히 더 새겨 듣자 이런 당부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당부도 전달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 정책을 좀 연내에 성과가 나오도록 또 노력을 해달라 이런 당부를 한덕수 총리에게 했고 한덕수 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또 이런 특별한 당부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우리도 누가 되든 간에 신속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기 미국 정부의 카운터파트와 이 긴밀히 좀 소통을 하라. 그러니까는 카운터파트라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교부 같은 경우는 국무부.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경제부처는 저기 통상을 담당하는 미국 쪽하고 각 분야별로 지금부터라도 소통을 하라. 이렇게 또 특별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소통을 해오고 있다고 봐야겠지만 그렇죠. 좀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좀 해서 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는 이게 그 당락이 결정이 되니까 당선이 되는 미국 대통령이 되는 쪽에 거기도 브레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경제 파트도 있고 통상 파트도 있고 브레인들이 있으니까 그쪽 브레인들하고 미리미리 좀 접촉을 하고 소통을 하고 정보 교환도 하라. 그런 지시를 맞춤형 지시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반기에 이루어진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도약부터 좀 집중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루어진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네, 캠프 데이비드의 유명한 그 별장 숲길입니다. 당시에 기시다 총리, 지금 물러났지만 영접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각각 도착해서 전용 헬기를 타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한반도 영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네, 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나온 성과들을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었죠? 그렇습니다. 5가지 매우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바로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 캠프 데이비드 아니겠습니까?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이 역사적인 회담을 가졌습니다. 5가지인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핵심 미사일 방어, 그 다음은 중국 대응, 3번째는 경제 안보, 4번째는 핵 운용, 5번째는 회의 정례화. 이 5가지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 정례화 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동안 이제 오커스 동맹입니다. 영국과 호주가 포함된 미국과의 오커스 동맹에 머리끌 짧다는 오커스에 한국과 일본이 들어가는 이제 코커스 동맹. K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코커스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의 여러 행보에서 또 눈에 띄는 건 나토 정상회의에 3번 내리 참석한 겁니다. 작년 7월에 이루어진 워싱턴 DC 나토 정상회의 때의 모습 함께 보시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미사일과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킬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 기술과 경제 지원은 한반도와 동북아 영내 평화를 위협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불법적인 러북 군사 경제 협력을 차단하고 무력화해 나가기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체제,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세계의 보험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유럽, 미국의 싱크탱크 5곳과 함께 주최하는 게 이 퍼블릭 포럼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키노트 스피치, 기조연설자로 나선 건 이게 최초였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서 따끔한 한마디를 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3번 연속 참석한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은 그 참석할 때마다 큰 역할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퍼블릭 포럼에서도 인도 태평양 세션에서 최초로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동맹들의, 그러니까 여수 동맹은 나토 회원국들이죠. 동맹들의 압도적 힘과 단결로 저지할 것이다. 그리고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세력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전면 도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러시아와 중국이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실패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네. 더 큰 고통으로 기결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히 응징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응징 자세를 그 나토 회원국들 앞에서 당당히 선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악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걸 내다본 의미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성과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4글자로 보면은 성견지명입니다. 아니 우리 안보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긴밀하고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매우 관계가 긴밀해졌습니다. 여기서 또 폴란드, 체코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러북 군사 조약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된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신탁 기금 이제 1,200만 달러에서 내년에는 이제 2,400만 달러로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입지도 상당히 또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권도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관여가 돼야 발언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3번째 성과가 중요한데 나토로부터 이런 끈끈한 관계 때문에 감항 인정서를 아시아 최초로 체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네. 우리의 항공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공 분야의 방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K 방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길도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외교는 또 하와이로까지 미쳤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을 다녀오는 길에 들른 거지만 다녀가는 길이죠.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흔히 인태사령부라고 합니다. 그 본부를 직접 돌아본 것도 큰 화제였습니다. 장성들이 뭐 50명가량 모였다. 별들이 이런 얘기 나왔죠. 한미 핵 합의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그 사령부죠. 그 사령부를 그때 방문을 했는데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는 길에 미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보 외교 성과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미 동맹을 이제 사실상 격상을 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했죠. 회담을 해서 한미 핵 협의 그룹 같은 것을 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을 했고, 전문가들은 이 한국의 한반도의 핵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그때 열었다, 이런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 특히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은 그때도 말씀을 저희들 프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미국의 그 장성 별이 50개가 떴다, 50개가 떴다, 다 합하면은. 그런데 그렇죠. 이 인도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장성들은 사실상 세계 곳곳에서 작전을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령부를 방문한다고 하니까는 그때 다 시간을 맞춰서 다 모인 거랍니다. 별도로 따로.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미국 그리고 나토의 아주 그 중요한 동맹국이다. 이것을 또 가시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백악관 공식 만찬 리셉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의 바로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베란다에 나와 있는 모습도 보셨는데, 그런 인연 때문인지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전황과 관련해, 정보 공유와 관련해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더 끈끈해졌고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 기회가 됐던 것이 바로 미국 백악관의 이 나토 정상회의 공식 리셉션 때 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바로 옆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저 화면입니다. 저렇게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미국 측에서.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격렬하게 또 악수를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국가 공조로 러브 군사협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것이 안보고 방산이고 재건 경제가 다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가 되고,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특사도 국방장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급을 보낸 거예요. 그럼 국방장관급이 온다라는 것도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이전에 우크라이나와 그런 관계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관계야말로 우리에게는 상당히 유럽의 교도보를 확보하는 정말 중요한 외교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의 행보는 중앙아시아로도 뻗어나갔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우리 외교의 지평을 중앙아시아로 넓힌 이 순방이 있었는데, 세 나라 국빈 순방이 화제를 많이 낳았습니다. 특히 국견 선물이 또 눈길을 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3개국 순방이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인데 그것이 이제 자원 외교를 펼쳤죠. 그중에서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을 갔을 때 최고 지도자 구르반 굴리 최고 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이 국견, 나라의 개조, 그러니까 그 국견 이름이 알라바이입니다. 알라바이를 저 사진에 나온 대로 저렇게 선물을 했는데, 이 투르크메니스탄 최고 지도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각별한 동물 사랑에 감명을 받았다. 지금 반려견, 반려묘를 여러 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이 국견을 선물을 하기로 했다는 그 동기를 이야기를 했고, 이 알라바이는 양치기 개인데 굉장히 그 덩치가 크고 아주 용맹합니다. 그래서 용맹하고 강한 것이 또 희생하는 듯한 이런 그 모습이 진돗개, 우리나라의 진돗견, 네. 진돗견하고 닮았다. 이 김건희 여사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친근감을 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곧 남미에서 잇따라 열리는 다자 외교 무대로 갑니다. 구체적인 일정, 또 거기서 어떤 것들이 논의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11월이 우리 외교에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남미를 방문하게 돼 있는데요. 15일, 16일 페루의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바로 잉카 아니겠습니까? 네. 페루 하면요. 한중
또 여기 페루 에이펙 때 한중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회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회담이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북한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의 역할이라는 것은 막강하거든요. 그런 만큼 상당히 중요한 회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바로 이어서 18일, 19일은 브라질의 리우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브라질은 또 러시아를 견제해 줄 수 있는 브릭스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상당히 또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퇴임 전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또 한 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12월에 하와이나 캘리포니아에서 열릴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지금 조율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20일 시기로 일본 총리의 한미일 간의 협력이 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의 고별 정상회의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1월 이제 되면은 임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연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또 다음 대통령과 관련된 정보도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원전 수출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잇따라 날아들었습니다. 먼저 현대건설의 불가리아 원전 계약 체결 소식부터 알아보죠. 이게 체결이 됐네요. 예, 체결이 됐습니다. 지금 요즘 그 뉴스를 보면은 상당히 좀 신나는 게 K 그 방산, K 그 원전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건설에서 총사업비 2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얼마 전에 UAE 바라카 원전이 20조짜리죠. 네. 그럼 체코 원전이 24조짜리인데 거기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박을 좀 터뜨렸다. 불가리아? 예, 불가리아 대박이 또 나왔다. 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코절로 두이 원전입니다. 거기서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를 해서 설계 계약에 다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설계하고 조달하고 시공하는 것이 이 원전의 전체 수주액이 20조 원인데 그중에서 절반, 딱 어마어마해요? 절반, 예, 10조 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체코 원전이나 아니면 UAE 원전까지 합해서 전부 다 10조 이상 되는 대형 그 수주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셈이죠. 네. 원전 사업 이렇게 손 댔다 하면 조단위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 또 국무부와 원자력 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가서명이었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원전 경쟁력 외연 확대가 되는 것이고 특히 미국이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 외교부가 5일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MOU를 체결했다. 상당히 우리가 체코 원전 관련해서도 웨스팅하우스와 끌끌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천군만마 같은 또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한미 정부는 원자력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약정에 또 가서명까지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보탬이 되는 것이고 한미가 원전 수주 단계부터 공동 참여하는 등 협력 강화에 합의를 했는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 구글 또 아마존 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빅테크 기업이 SMR 소형 모듈 원전에 상당히 이 투자 계약까지 맺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원전 관련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매일매일 급박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워낙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뭐 SNS로도 나오고 동영상도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하니까 어떤 게 진짜 뉴스냐 가짜 뉴스냐 이런 걸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나온 뉴스가 신분증이 하나 나왔어요. 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위에 써 있고 밑에 그 조선인민군 이렇게 써 있는 신분증이 나서 이게 북한군이 그 현재 파견된 북한군의 저겁니다. 저겁니다. 네. 신분증이 아닌가 했는데 저 뒤에는 이제 시신이라 저희가 예.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서 이제 그 확보한 신분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가짜란 진짜가 아니라는 그 이야기 전문가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 위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예,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군인 신분증이 아니라 그냥 군인증. 그러니까 우리는 군인 신분증인데 남한에서는 그 북한에서는 군인증. 예. 그리고 이 만약 평양 시민이면 평양 시민증이 아니고 그냥 시민증. 예.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공민증 그랬죠. 그렇죠. 지금도 북한에서 공민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제 저하고 같이 출연한 어제 그 어떤 방송에 저도 출연했었는데 방송에 같이 출연한 이 김검현 전 보훈부 정책보좌관 평양 출신이에요. 평양 출신 젊은이죠? 네, 이 젊은이가 어제 저도 같이 출연한 그 포로에서 저는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나온 군인 출신들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좀 진짜가 아닌 것 같아, 가짜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특히 그러니까 북한이 참전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고도의 심리전 차원에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북한이 참전을 하고 나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첫 교전이 벌어졌는데 북한군 한 명만 남겨고 나머지 다 전사했다. 이런 그 뉴스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그 장갑차에서 북한군이 내려서 기동을 하는데 이 우왕좌왕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진짜 실제인지 그 거짓인지 판명이 아직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정원이나 우리 그 당국에서도 좀 더 그 우크라이나 현지의 정보 수집이나 분석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뉴스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그런 정보 수집하고 해석 능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지역에 인공기가 부착된 군모가 발견됐습니다. 시신과 함께. 자,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자유아시아 방송은 그 사진까지 입수했다고 보도했죠? 그렇습니다. 뭐 진위 여부는 가려져야 되겠지만은 처참한 상황임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련된 증거가 바로 이제 인공기 또 바로 AK 소총이 될 수 있을 텐데 인공기 군모를 쓴 시신 우크라이나 공격이 무너진 러시아 진지에서 발견됐다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또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러시아군의 자국 진지가 이제 오폭 오류로 이제 폭파된 것인데 거기에 북한군도 사망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진위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망자가 인공기 군모를 쓰고 있었던 것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구식 SK 소총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AK 소총이거든요.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부분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발견된 상황인데 그만큼 처참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라고 불리고 있는 미국 대선의 승자를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개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열성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방위군, 저격수들까지 배치되는 그런 삼엄한 상황인데요. 가장 최근 판세, 또 현재 상황 짚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최종 유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Pittsburgh, we are not going back. We're not going back. We're not going back. And we are not going back because America is ready for a fresh start. Kamala, you're fired. Get the hell out of here. You're fired.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everybody. Thank you. Thank you, Pennsylvania. We'll be back. 네, 예상보다 개표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물론 경합주의 결과는 박빙인 곳이 참 많습니다. 미국 대선의 첫 개표는 동부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 딕스빌 로치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고 개표도 여기가 먼저 합니다. 모두 6명이 투표했는데 결과가 어땠죠? 3대 3입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는 초접전.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지표가 되는 주가 두 주가 있습니다. 아이오와 주가 바로 뉴햄프셔주인데 뉴햄프셔주의 딕스널 비치에서 가장 먼저 투표를 합니다. 1960년부터 미국 최초 투표 개표하는 곳으로 이제 쭉 이어져 왔는데 딕스빌 노치 네, 발음이 쉽잖아요. 네, 네. 3대 3으로 동률입니다. 그만큼 접전인데 지난 두 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 만큼 결과까지 어떻게 될지 초미관심사입니다. 네. 지금 한창 개표가 진행 중이고 뭐 엑시폴 결과에 이어서 대선 예측의 그 결과가 이제 개표로 확인되고 있어요. 예상이 어긋나는 지역도 많습니다.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와 같이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온 후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선거인단 270명, 즉
매직 넘버를 먼저 달성해야 승리하는데요. 선거인단을 누가 얼마나 얻을 것이냐 여론조사도 크게 엇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인단이 중요하죠. 저 8년 전에 트럼프와 그때 이 힐러리가 맞붙었을 때 그때 힐러리가 전체 득표수에서는 이겼어요. 근데 선거인단 확보에서 졌죠. 그래서 선거인단 확보를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한데 전체 538명 중에서 270명을 확보를 해야지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은 예측도 계속 엇갈리고 또 실제로 트럼프가 우세했다는 지역에서 해리스가 또 앞서는 곳도 나오고 해서 완전히 이것이 다 나와 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대선의 쪽집게들 이쪽에서도 막판 예측을 막 하지만 해리스 신성할 것으로 점치는 곳도 있지만 지금 또 전체 분위기로 보면은 약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사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도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리스 성을 지금 점치는 곳이 상당히 많죠.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만 지금 개표 결과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또 어떤 조사에서는 트럼프 성을 전망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상보다 이게 빨리 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중으로는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투표 시간이 있고 또 개표도 일제히 하고 그렇는데 미국은 주별로 시간이 제각각이죠. 그럼요. 원래 또 표준 시간이 다 다르니까요. 올해 미국 주별 투표 시간도 달랐습니다. 마감하는 시간도 달랐고요. 6일 오전 8시, 방금 전에 제가 뉴햄퍼셔주의 닉스빌 노치 먼저 한다는 말씀드렸는데 가장 늦게 끝나는 곳이 알래스카주입니다. 알래스카주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이제 오후 3시, 우리 시각입니다. 오후 3시에 차례로 마감이 되는데 공화당 지역이 먼저 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트럼프가 앞설 것이다. 그다음에 나중에는 접전이 될 것이다. 이런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제 서로가 이기는 지역들은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주까지 포함해서 226명, 트럼프가 텍사스를 포함해서 219명은 확정돼 결국은 이른바 배틀그라운드 이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7곳이 결정을 할 텐데 특히 펜실베이니아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표밭이 우편 투표가 이번 경우에는 6,700만 표, 대면 사전투표까지 포함하면 8,300만 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표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함을 그 전부터 개표하는 데가 있고 주가 맞습니다. 있고 본 투표하고 같이 우편 투표를 개봉하고 나중에 개봉하는 데도 있어서 주마다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송국근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개표 상황은 상당히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바로 좀 이런 시간에 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누가 이길 건지 최종 개표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곽이 언제쯤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시각이 우리 날짜가 6일이거든요. 6일 오후 정도면 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네. 개표가 더 늦어지면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합주의 경우에요. 근데 2020년 미국 대선을 보면 4년 전이었죠. 우편 투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닷새 후에 승리를 선언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또 워낙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에 또 신경전도 있었고요. 2016년입니다. 8년 전에 힐러리와 트럼프 사이의 대결 때는 대선 다음 날 오후에 트럼프가 또 승리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좀 진다 싶으면은 예상되는 이제 패자가 전화를 걸어서 네. 이제 승리를 인정을 하게 되고 자기 패배도 인정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대급 사전 투표 아주 많이 했습니다. 또 우편 투표 들으신 대로 이게 큰 변수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들 투표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일단은 등록 유권자가 1억 660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하죠. 그중에 이제 절반가량이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를 했어요. 8,260만 명이 했는데, 자 어느 쪽에 유리할까? 이 전체 보면 우리나라도 대선 같은 거 있으면은 또 사전 투표가 많으면 어느 쪽에 유리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그 젊은 층, 학생들이나 이 노동자층에 있다가 보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외지에서 사전투표나 오픈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 노동자도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다. 이런 네. 말이 나오고 특히 이 바이든도 그때 그 2020년 대선에서 이길 때 우편투표 다 집계가 끝나고 나서 승리가 확정이 됐거든요.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고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사전투표하는 것이 이제 정착이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런 전망까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개표 방송을 지켜본 트럼프 지지자들이 조기 승리 선언을 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트럼프가 받아들일지 관심 포인트가 아주 많습니다. 다음에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송국권 본부장, 배종찬 소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을이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겨울이 성큼 다가섰습니다. 극심한 일교차 때문에 확 달라진 게 많고 많은 일상이 더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맹소영 기상 컬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입동을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이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평년보다 더 쌀쌀한가요? 맞습니다.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어제 전날보다 기온이 뚝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 남부지방은 그래도 여전히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추위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말에 굉장히 높은 기온이 그동안 유지됐던 탓에 상대적인 추위가 좀 컸는데요. 그때 25, 6도까지 갔어요. 맞습니다. 네. 이러면 거의 9월 중순에 해당되는 날씨인데 지금은 11월 중순, 11월 하순에 해당되는 거의 불과 며칠 만에 계절이 한 2달 정도 건너뛴 그런 셈이 되는데요. 근데 오늘 아침은 확연하게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산간 지역뿐만이 아니라 내륙 대부분 지역도 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졌고 네. 그리고 0도 아래로까지 떨어진 지역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계단으로 따지자라고 하면 한 계단 한 계단에 그 층고가 높은 계단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날씨가 이제 내일까지도 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건데 오늘 아침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첫서리가 내리고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비해서는 뭐 이틀 정도 빠르지만 사실 평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한 열흘 안팎 정도 좀 늦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추위가 워낙 따뜻했던 날씨 탓에 좀 당황스러워서 추위가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느끼지만 이맘때의 기온 변동폭이 가장 내려가는 곡선이 크기 때문에 원래 좀 찾아와야 될 추위가 그동안 높았던 더위 때문에 오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맹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와야 될 추위가 온 거다 이런 말씀했는데 자, 이번 여름이 열대야 기록을 연일 갈아치울 정도로 역대급의 폭염 무더위였습니다. 자, 올겨울 얼마나 추워질까요? 그렇죠. 이제 추위가 오니까 겨울 날씨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기상청은 매월 23일이 되면은 향후 한 달 동안의 날씨 그리고 향후 3개월 동안의 날씨 전망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평년보다 좀 높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겨울 초입부에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 그러니까 초겨울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을 좀 더 우세하게 봤는데요. 그런데 평년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의 날씨가 좀 따뜻할 거다라고 보시면 좀 안 되는 게 전반적인 어떤 추세가 그렇다라는 것이지 이번처럼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가 주말이 되면 다시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거든요. 이런 기온의 변동폭이 큰 날씨가 11월 동안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12월의 추위를 좀 강력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특징적인 게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라니냐 상태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보통 과거에 라니냐가 나타났던 겨울의 날씨를 좀 살펴보면은 초겨울에 좀 강력한 한파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1년 중에 가장 추운 1월에는 그래도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는 그런 강도는 좀 덜할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위가 없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기온 변동폭이 큰 날씨는 그래도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동이 심할 것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유례없던 날씨 변화로 유통업계에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가을이 실종됐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먹고 입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먼저 네. 먹는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을철 지난번에도 전어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양식이 되지 않고 바다에서 거의 수확하는 전어 같은 경우에는 고수온의 상태, 바다 상태가 좀 오래 유지가 되면은 어획량이 확실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을철 자리를 매김하지 못했던 전어 자리를 겨울철 방어가 차지하게 됐는데요. 굴도 있고요. 굴도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한 예시를 들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 9일 정도에 방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이었죠. 10월 25일에 방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평년에 비해서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좀 빠른.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뭐 한 보면 20일 안팎 빠른 거네요. 그렇죠. 유통업계에서는 가을철 전어의 자리를 겨울철로 미리 좀 준비하려고 하는 어떤 소비자의 니즈를 좀 잘 파악을 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겨울이 제철인 굴도 판매가 앞당겨졌습니다. 지난해 비해서는 일주일 정도 앞당겨졌는데 겨울철 소비자들이 또 찾는 찜용 홍가리비, 겨울 생선 대구, 그리고 도루묵도 따뜻한 국물, 어떻게 보면은 겨울철이 좀 생각날 수 있는 그런 그 음식들이 지금 가을이 한참 진행 중인 이 시점에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도 소비자들이 이제 가을보다는 겨울 대비를 좀 빠르게 이르게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도루묵이라는 게 그 임진왜란때 선조가 먹고 맛있어서 나중에 가져왔는데 맛이 없으니까 도로 물렸다고 하는 그 고기인데 맞습니다. 맛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드셔보셨어요? 그 먹어봤죠. 네, 알겠습니다. 가을에 많이 입는 이 바바리 코트라고 어른들 그러시죠? 원래 명칭은 전쟁 때 참호에서 입었던 트렌치 코트죠. 그 재고가 잔뜩 쌓여 간다고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뭐 중고거래 물품에서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이런 사이트에서도 또 제값을 주고 사면 브랜드 가격 같은 경우는 버버리 코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거의 10만 원 안팎의 거래가 될 정도로 흔한 옷이 됐는데 사실 이 이제 트렌치 코트죠. 일명 트렌치 코트나 가을 점퍼 같은 경우에는 한 영상 10도 이상부터 우리가 즐겨 입는 옷차림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트렌치 코트를 찾지 않는다라고 해서 날씨가 그만큼 추워졌다라는 건 아니고 좀 심리적으로 날씨가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심리적인 불안 심리까지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 과거 통계청이 발표한 기온별 옷차림표에 따르면 네. 보통 6월에서 10월 그러니까 6도에서 한 10도 정도 사이에서 뭐 이제 가죽 점퍼라든지 코트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럼 트렌치는 몇 도쯤에서 입는 게 맞아요? 10도가 넘었을 때. 그러니까 아. 사실 이번 추위가 풀리고 나면은 여전히 트렌치 코트가 필요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겨울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오늘 날씨 정도면은 트렌치 코트 입기는 좀 그렇네요. 춥죠. 네. 그리고 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점퍼나 패딩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겨울에 입는 패딩 같은 경우에는 거의 0도 이제 영하권 중에서도 거의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질 정도인 건데 그렇죠. 사실 지금 기온의 변동폭이 클 뿐이지 이맘때 기온이 그만큼 떨어진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날씨가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도 좀 불확실성을 대비한 그런 어떤 소비 패턴이 좀 변화가 됐다라고 좀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맹대표 여성이시니까 패션 감각도 있으시고 저도 백화점이나 이런 매장에 가보면 가을옷 코너가 없어졌어요. 자, 이건 가을옷이 이렇게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이제 날씨가 영업 상무라고 해서 특히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유통업계 중에서도 의류업 같은 경우에는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의류업계 같은 경우는 계절을 2계절이나 앞당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대비를 하는데 이렇게 가을철에 옷을 살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가을옷을 챙기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재고량도 늘어나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의류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장기적인 어떤 날씨의 정확도가 높은 그런 기상 전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봄과 가을옷을 사기 애매한 그런 날씨 구조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자, 올여름에는 고수온, 바닷물 기온이 워낙 올라가서 양식장 하는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올겨울 한파는 그동안 겪지 못한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런 또 양식장 한파 못지않은 피해를 줄 거다. 자,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뭐 비단 양식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불확실성이 강한 그런 어떤 기후 변화의 패턴 안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이제 날씨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2016년에 제주도에서 엄청난 폭설로 인해서 9만 명의 관광객들이 발길을 묶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기상청은 이런 이제 상황을 계기로 이듬해 신년 발표에서 이제는 예보의 어떤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날씨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영향예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2019년부터 폭염 영향예보를 시작으로 한파 영향예보를 발표를 하게 저 됐는데요. 위험한 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설물. 보통 이제 4단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파라고 하면은 특보라고 해서 한파주의보와 경보가 내리는데 이들이 내려지는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대적인 수치 안에서 내려지는 건데 이게 지역마다 한파를 겪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파에 강한 지역이지만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별로의 대비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은 2019년부터 이제 영향예보라고 해서 관심, 주의, 경고, 심각이라는 이 4단계에서 우리 국민들이 좀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한파 영향예보까지 전날 오전 11시 30분에 발표를 하니까요. 이제 앞으로 이런 추위라든지 폭염이라든지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영향예보를 꼼꼼하게 챙기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추우냐 보다도 얼마나 춥기 때문에 얼마나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까지도 정보를 수집을 하면서 좀 피해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보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뭐 이런 색깔을 볼 때마다 저게 뭘까 정확하게 잘 몰랐거든요. 이게 이제 6단계로 돼 있다면서요. 일단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신호등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고 직관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높은 단계 위험. 그건 이제 그리고 알겠어요. 주황은 레드니까. 경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주황은 경고, 노랑은 주의, 초록은 관심인데 특히 이럴 때면 뭐 수상 양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온이 낮아지는 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선 안에서 동파 사고를 좀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사전적인 좀 더 구체적인 단계 안에서 좀 알려주기 때문에 좀 대비가 용이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셔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이 여러분들이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말고 겪는 상황이 동파를 언제 막아야 될지 대비해야 될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피해를 겪는 분들을 봤고 언제부터 그럼 옷가지 같은 걸 채워야 될지 어느 불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동파 사고가 발생할 정도라고 하면은 기온 자체가 거의 영하 10도로 떨어진 날들이 그래도 적어도 수일간은 좀 이어졌을 때 동파 사고가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어떤 시점에서는 이런 어떤 동파 사고의 우려가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겨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상기후 특징은 굉장히 극한의 날씨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파 예보가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한파특보 더불어서 이런 한파 영향예보 같이 좀 겸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동파 사고도 미리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추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건강입니다. 특히 뇌졸중이나 고혈압 있으신 분,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에게는 이 추위가 아주 비상등이에요. 빨간불입니다. 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특히 이제 심혈관 질환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추운 날보다 이렇게 기온이 급변하는 그리고 또 급상승하는 이런 시기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혈관이 수축돼서 좁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혈액 순환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보온에 신경을 쓰는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온에 신경 쓴다라고 하면은 따뜻한 옷차림을 신경 쓰기 이제 쉬운데요. 이런 추운 날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겉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껴입게 되면은 실내나 실외 기온차에 좀 적당히 입고 벗을 수 있는 그런 행동 요령으로 조심이 되고요. 그러니까 패딩이나 이런 두꺼운 옷을 한 벌로 입고 안에는 얇은 옷 입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네. 얇더라도 껴입으셔라. 그리고 두꺼운 패딩 같은 경우에는 한 벌 입었을 때 또 몸의 움직임이 좀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얇은 옷을 여러 벌 이제
껴있게 되면 어떤 효과가 또 있냐면요.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공기층이 보온 효과를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얇은 옷을 여러 개 껴입는 게 두꺼운 패딩 한 벌을 입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요. 그리고 또 보통 혈액이 수축하고 중심부로 피가 몰리는 거는 우리가 이 표면적에 열이 많이 방출되는 부분의 노출로 인해서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서 폐로 직접적인 찬 공기가 들어오는 거를 방지하다든지 그리고 뭐 목도리라든지 모자를 통해서 좀 이런 보온 장구를 통해서 적절한 보온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더 건강한 이런 추운 날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 후반에 날씨는 좀 풀립니다. 그런데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풀리는 날씨에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얇은 옷을 껴입는 게 좋다는 자세한 말씀 저도 좀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나라 안팎으로 큰일들이 참 많지요.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날씨에는 겨울이 빨리 찾아왔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온화함과 주위를 향한 따뜻한 배려심이 가득하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